손에 잡히는 기후, 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원래 캘리포니아 드리밍 어제 들었잖아요. 근데 여행 저희. 노선이 갑자기 바뀌어서 네. 어떡하죠. 그 청취자 여러분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우선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밤까지 캘리포니아 기후여행 가려고 막 준비를 했는데 네. 어제 밤에 또 엄청난 소식이 또 들어오는 바람에 갑자기 양해도 못 드리고 네. 여행 노선을 바꿨습니다. 어떤 또 급한 소식일까요? 세계 기상기구 등 19개 이제 기상 관측 기구들이 합동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좀 충격적인 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세계 기상기구 등 19개 합동 보고서 안으로 들어가서 기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5년 안에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올 것입니다. 근데 이건 예상은 다들 하고 있을 거예요. 계속 더워질 것이다. 마음의 준비는 더워질 다 것이다. 하고 계시겠죠. 네. 예, 이게 데이터로 오니까 또 이제 좀 마음이 그런데요. 네. 향후 5년 안에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기록될 가능성이 98%이다. 가장 더운 해가요. 네, 어제 이제 세계 기상기구와 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라고 하죠. 네. 이 소속의 18개 국제기구, 그래서 18 플러스 세계 기상기구 합쳐서 19개가 어제 기후과학 합동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네. 영어로는 United in Science 이렇게 나와서 이게 기후 보고서인가 뭐 이렇게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이 매년 9월에 발간되는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학자들이 굉장히 보수적인데 그냥 속된 말로 세게 질렀다. 얼마나 시급하면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정부들이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을 즉각적이고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감축해야 된다. 즉각적이고 전례 없는 수준으로. 네, 이거 시간이 없다. 네. 2050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2030년이면 벌써 재난 수준으로 강화가 될 것 같으니 정말 몇 년 안 남았다. 아휴. 이런 얘기입니다. 아휴, 이런 여행 경로를 바꾸신 게 이해가 되네요. 네, 이 보고서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향후 5년 중 1년이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확률이 98%이다. IPCC는 장기적인 온난화가 2030년대 초에 파리 협정 수준인 1.5도씨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네. 그러니까 1.5도 정도 산업혁명 이후에 1.5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엄청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진다라고 네, 파리 계속. 협정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1.5도 이제 언제 오나 2050년, 2040년 이랬는데 2030년 초로 예상한다라는 과학자들의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대책을 굉장히 느리게 세우고 실천을 느리게 하면서 빠르게 2030년이면 올라가는 사실 거죠. 그 지금 2023년이잖아요. 네, 7년 남았네요. 네. 정년 전에 세계 기상기구 등이 보고서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의 평균보다 1.15도가 높아졌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10년간 1.15도가 높아졌는데 지구 온도가 이 가운데 화석연료 사용이나 뭐 토지 이용 변화 등 인간이 올린 온도가 1.14도다. 참나.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 놔뒀으면은 0.1도 정도 올라갈까 뭐 이렇게 됐는데 0.01도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1.14도 1.15도 올라갔는데 1.14도가 인간이 올린 거다. 이렇게 됩니다. 현실이 이렇지만 세계의 탄소 배출량은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증가하면서 감축을 계속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늘고 있다라고 네. 지적을 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화석 연료로 인한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 2021년에 비해 202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1%가 증가했다. 주로 항공 부문이 반등을 하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 못 탔었잖아요. 네. 근데 다시 타면서 비행기 빡빡빡빡 뜨니까 석유 사용이 늘었다. 예비 추산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올해 네. 1월부터 6월까지 전 세계 CO2 배출량은 2022년에 비해서도 0.3% 높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로만 탄소 절감하자 하면서 실제로는 절감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
그 코로나 때 탄소 배출량이 뚝 꺾였잖아요. 네네. 이런 거 보고 진짜 인간이었구나. 우리였구나. 이랬었는데 다시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국가들이 추가 행동 없이 현재대로 계속 간다면 네. 이번 세기 안에 지구 온도의 상승폭은 2.8도에 달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1.5도면 우리가 더 거주하기 힘들 거라고 했는데 2.8도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후세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짓는 거잖아요. 네네. 온실가스 배출을 즉각적이고 전례 없이 줄여야 된다라고 과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후단체나 시민단체의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전례 없이 줄여야 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면 온도가 상승했을 때 네. 우리 주변 또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분야로 나눠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1번으로 떠오르는 게 식량 위기입니다. 아, 식량 위기가 1번이구나.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이상기후로 계속 작황이 안 좋아지니까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30년에는 그러니까 7년 후입니다. 6억 7천만 명이 기아에 직면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부분적으로 식량 안보의 각 요소를 방해하는 극심한 기상 현상으로 인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작황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기상이나 물 자원 예측 관리에 대한 글로벌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과 물이네요, 결국. 네. 그래서 그 조기 경보를 해서 농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또 비상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농작물 실패의 잠재적 영역을 식별해야 된다. 이러기 위해서도 농업 분야에 대한 과학 투자가 글로벌하게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농업 분야 그리고 농식품 분야 그리고 농민들을 비롯해서 이 식량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눈 부릅뜨고 저희가 그 정책부터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그 저희 그 식량 자급률이 정말 우리 우리나라. 밥상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죠? 식량 자급률이? 반이 안 됩니다. 아. 예, 반이 안 되고 식량 자급률은 일단 전체 다 따져봐도 반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식량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필요한 게 곡물이잖아요. 네, 네. 예, 쌀, 밀, 콩. 곡물. 곡물 자급률은 쌀은 그나마 자급을 하는데 밀이 제 기억으로는 5%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콩 같은 경우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다 알고 수입하죠, 있고요. 콩도. 예. 이럴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식량 안보는 사실 폭동으로도 이어지고 또 나라 간 전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손봐야 될 게 많은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건강보건 측면입니다. 아, 식량 위기 다음은 건강보건. 네, 기후 변화로 인한 질병과 조기 사망이 크게 늘어날 네, 것으로 네, 예측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살든 못 살든 도시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의 문제 그리고 대기 오염 같은 경우도 매년 약 700만 명의 조기 사망과 관련이 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코로나 같은 감염병의 위험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네, 네. 되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또 대처가 시급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후에 민감한 질병의 위험과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네. 학제 간의 경계를 파괴하는 학제 간 연구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 과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또 글로벌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병, 말라리아나 댕기열 그리고 비전염성 질병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통합과학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물, 화학 이렇게 나눠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전부 합쳐져서 학제간으로 연구를 해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네. 과학 연구가 그래서 그 가능해진다는 글로벌 대팀제가 거죠. 되기 위해서는 이게 또 연구비하고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어쨌든 보건 분야에 대해서도 이 정도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물 관리. 전 세계 60% 국가가 물 관리 역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나 우주 기술을 이용한 체계적인 물 관리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 데이터 기반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위성 기술이라든지 인공위성이나 드론 기술 같이 데이터를 곳곳에서 모아서 정확하게 예측하는 이런 과학들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예, 네.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과학자들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글로벌 투자가 필요하다. 연구비 지원. 그리고 그 분야는 식량, 수자원, 건강, 청정에너지, 해양 생태계 이렇게 다양한 곳에 있다는 것이죠. 네, 식량 위기, 보건 분야, 물 관리.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럼 이게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보고서에서 경고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요게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은 네. 올 11월에 두바이에서 열릴 세계 기후 회의 COP라고 하죠. 예, 거기에서 아마 집중적으로 얘기가 될 건데 당연히 예측되는 것이 이제 그 여기에서는 글로벌 투자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네. 저개발국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호소를 할 것이고 또 힘센 나라 사람들은 아 근데 돈이 없는데 뭐 이렇게 해서 나올 것이고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네. 것이고 곳곳에서 이런 어떤 갈등과 이 파열음이 있을 때 밖에서 또 시민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마 그렇게 이어지면서 우리 같이 수출 중심의 나라들한테는 결국은 탄소세 강화로 글로벌 탄소세 강화로 가지 않을까 이런 흐름들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때 또 두바이에 기후 톡파원 분이 또 계셨으면 좋겠네요. 이때쯤. 네. 오늘 추천하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기후톡파원님들 계속 모이시는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OBS에서 저희 그 오늘의 기후를 2시간 편성했을 때 저희는 아 이제 죽었구나. 1시간도 힘든데. 2배로 일해야 된다. OBS 경영진이 이 보고서를 미리 보셨었나 봐요. 빨리 힘들지만 열심히 일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많은 분들의 스피커 역할을 니들이 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힘들지만 즐겁게 열심히 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탄소 중립 락밴드 탄소 중립 락밴드요. 콜드플레이 아하. 네, 네 네. 노래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바 라비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음악 듣고 2부에서 뵐게요.